네, 저희 팀에서 이번에 Listen to One 컨셉의 블라엑스 프로젝트 MVP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일할 때, 쉴 때, 산책할 때, 잠잘 때 듣기 좋은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면 블라엑스 토큰, 티커가 BLX인데 BLX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게 핵심입니다.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기획안은 2년 전에 나왔는데 적절한 개발팀을 찾지 못해서 공전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평범한 일상 생활과 크립토를 연결시키는 작업이고 최종적으로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단순한 기초 모델이지만 음악의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부분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투기적인 구조 대신에 음악을 듣는 데 필요한 유틸리티 목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 계획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투기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착한 컨셉으로 유틸리티적인 특징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평소 피아노 연주 음악 좋아하시거나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 편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베타 테스트 서포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반열로 간다. 이 문장을 커뮤니티의 낙관만으로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희망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인트는 출처가 또 이게 인상적입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취지의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암호화폐 전업 기업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의 문법으로 움직이는 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 규모가 1조 6천억 달러를 넘는 하우스가 특정 코인을, 그러니까 XRP를 놓고 기관 채택 프레임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메시지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지역 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영업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 지역 땅을 사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가격을 때려 맞추는 그런 내용 당연히 아니고 XRP가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급으로 격상된다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걸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ETF,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플 트레저리, 세 번째로는 규제 인프라,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단순히 코인을 주식처럼 산다가 아닙니다. 기관의 언어로 바라보자면 ETF는 업무 프로세스가 통과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공항의 어떤 보안 검색대와 비슷합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라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행기 자체를 탈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TF가 있다라고 현물 가격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ETF가 없으면 대부분의 기관은 그 자산을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기관 투자에서 가장 큰 장벽은 좋아 보인다라가 아니라 이 실무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누가 어떤 규정으로 보관을 하고 가격 평가, 손익 처리, 리스크 보고 이런 회계 감사가 가능하고 내부 규정, 감독기관의 요구를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또 대형 주문을 넣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실무 장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ETF가 상장되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XRP는 많은 기관들에게 코인이 아니라 티커로 매수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현물 XRP ETF 라인업이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카나리의 현물 XRP ETF가 11월 13일에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등이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총 운용자산 AUM이 뭐 13억 달러, 14억 달러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적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르는 거냐, XRP 오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ETF 숫자는 단기 가격 예고가 아니라 제도권 채널 개통의 시그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ETF는 리스크위원회 통과 자산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관이 어떤 자산을 ETF로 매수한다는 것은 그 자산이 내부 리스크 프레임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트위터 같은 어떤 커뮤니티의 낙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혼자 이것 좀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바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팀, 법무팀, 재무팀이 싹 다 검토하고 승인을 해야 됩니다. ETF는 그런 모든 검토가 이미 끝난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ETF는 가격 형성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ETF는 수요가 생기면 기초 자산을 사서 채워 넣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ETF의 순유입이 누적될수록 현물 시장에 실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순유출이 나면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의 엔진이 하나 더 붙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왜 다른 급이냐? 이 하우스는 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자사 크립토 인덱스 ETF 구성 자산에 XRP를 포함시키는 등 제품단에서 XRP를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이미 진작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 XRP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펀드 구조에 대한 SEC 문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ETF가 운용자산이 13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것은 XRP가 투더문한다라는 게 아니라 XRP가 기관의 표준 포트폴리오 문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ETF는 일종의 입장권입니다. 입장권이 팔린다라고 경기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장권 없이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XRP는 입장권이 팔리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데 상당히 입장권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XRP 현물 ETF 입장권을 판매하는 기관에서 XRP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기관급이다라고 평가한 거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이 짙고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트레저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은행이 XRP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것만 짚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은행만이 아니고 기업의 CFO, 다시 말해서 재무부서가 가진 시스템이 돈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기업 재무팀이 하는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돈이 어디에 있고 내일 어디로 가고 이번 달 말에 부족해지지는 않는가 뭐 이런 거를 관리합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올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외 계좌가 여러 개인 기업은 가시성이 깨집니다. 정산이 며칠씩 걸리면 돈은 이동 중에 멈춰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돈이 잠기는 시간입니다. 결국 엑셀과 수작업 조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대기업 재무팀의 현실은 비유하자면 여러 은행 앱을 따로 열어서 잔액을 확인하고 엑셀에 수동으로 옮겨 적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인이 토스나 뱅크샐러드로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보는 것보다 오히려 뒤처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리플이 던진 카드는 결제 앱이 아니라 이걸 싹 다 모으는 재무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2025년 10월에 기관용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업인 G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G트레저리는 쉽게 말해서 이 CFO의 사무실에서 쓰이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고객사, 160개국, 연간 수조 달러 단위의 결제 흐름을 다루는 플랫폼이다 라는 설명이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리플은 리플 트레저리 Powered by G트레저리 라는 형태로 기업 재무형 통합 플랫폼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이 CFO 대시보드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쓰느냐입니다. 기업 CFO는 코인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가 왜 크냐면 먼저 채택의 논리가 바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의 대중 채택은 사람이 지갑을 깐다가 아니라 업무 시스템이 기본 탑재한다 해서 폭발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은 사람들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찾아 깔아서가 아니라 카카오톡이 기본 앱처럼 지금 깔려버려서 그렇습니다. 기업 재무 시스템에 블록체인이 기본 탑재된다라면 그때부터 채택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 트레저리는 토큰이 아니라 업무의 흐름을 파고듭니다. XRP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좀 강성, 열성 투자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토큰은 가격이 흔들리지만 업무 시스템은 한번 깔면 잘 안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위프트 같은 메시징 레일이 그렇습니다. 리플이 노리는 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디지털 자산을 옵션이 아니라 항목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G 트레저리 쪽 문서에서도 디지털 자산 토큰화 증권 CBDC 실시간 정산 레일 같은 단어가 미래 대비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CFO의 체크리스트에 디지털 자산이 정식 항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RP는 어떤 위치냐? 여기서부터는 좀 과장보다는 신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와 해석을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는 리플은 XRP 레저와 RLUSD를 포함해서 기업용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제품으로 이 프로덕트 상품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이런 제품이 기업 재무 시스템으로 확산될수록 XRP와 XRP 레저 생태계는 제도권 업무 흐름에 닿아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ETF, 은행, 수탁으로 연결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만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리플 트레저리를 쓴다라고 해서 반드시 XRP 토큰 수요가 자동방으로 폭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은 대부분 변동성이 적은 결제 수단,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XRP 투자자라면 좋은 제품 출시만 보지 말고 실제로 XRP가 유동성, 이 정산에서 어느 구간에 쓰이는지 그리고 트래픽이 어떤 자산으로 쌓이는지 확인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리플 트레저리는 기업 레일이 깔리는 거다. 레일이 깔린다고 기차가 바로 달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레일이 없으면 기차는 절대 달릴 수 없다. 지금 리플은 이 레일을 까는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규제 인프라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관 채택의 마지막 관문은 단연 규제입니다. 그리고 규제는 호재, 악재 수준이 아니라 영업 가능한 지도, 이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리플의 움직임은 지도 위에서 읽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영국의 FCA 라이선스 플러스 크립토 등록. 리플은 영국 금융감독청 FCA로부터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와 크립토 자산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전자화폐 기관 EMI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결제업 영업 허가증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열기 위해서는 위생 허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이런 허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EMI는 결제업에서의 위생 허가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제도권 결제 흐름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은행, 핀테크가 규제된 형태로 디지털 자산을 결제에 붙일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룩셈부르크. 리플은 룩셈부르크에서 EMI 라이선스에 대한 예비 승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스포팅입니다. 유럽은 한 나라만 뚫어도 끝장납니다. EU의 미카 규정 체계에 맞춰야 다른 나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면 유럽연합은 생겐 비자처럼 돌아갑니다. 한 나라에서 비자를 받으면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EU 전역으로 확장하는 관문이 열립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인생 2막은 쉥겐 비자 받아가지고 EU 시민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오시스의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미국에서는 통화감독청이 작년 12월 12일
리플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은행 인가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예금은행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신탁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 대출이 아니라 수탁, 자산관리, 결제 관련의 제한된 기능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자산 회사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때 현실적인 형태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풀서비스 식당을 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습니다. 리플은 지금 테이크아웃 전문점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메뉴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겹치면 지금 리플이 뭘 하고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영국, 유럽, 미국.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결제, 수탁, 스테이블 코인, 기업 재무 솔루션을 규제된 형태로, 규제된 형태, 이게 중요합니다. 규제된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엄청 빡세게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XRP에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규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규제 디스카운트를 걷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자산 가격에는 항상 불확실성 할인이 붙습니다. SEC 소송 때 우리가 이거 잘 봤습니다. XRP 가격 진짜 엄청 눌려서 0.5달러 심정지 상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0.5달러라는 가격이 정말 너무 다시 한번 만나면 올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가격인데 리플 소송 내내 이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심정지 상태로 보냈던 건 이놈의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지도가 그런데 채워질수록 이런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이건 단기 펌핑보다 느리지만 구조적으로는 훨씬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권 상품과 업무 채널이 동시에 열립니다. ETF는 투자 채널, 리플 트레저리는 기업 업무 채널, EMI와 신탁은행은 규제 채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기관 채택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XRP를 유틸리티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유틸리티는 쓸 수 있어야 유틸리티입니다. 금융에서는 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영업 허가증입니다. 허가증이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허가증 없이는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리플은 전 세계에서 이놈의 허가증을 진짜 빡세게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급으로 가는 흐름이라는 언급은 응원가가 아니라 이건 기관이 시장을 읽을 때 쓰는 전문 언어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XRP를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필터 하나만 계속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터는 4단계입니다. 1단계, 말. 이건 인터뷰나 전망, 커뮤니티의 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올인하면 인생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문서, SEC 제출 문서, ETF 상장 공시, 라이선스 승인 공지, 감독기관 발표 이런 단계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구현, 이건 검증 단계. 실제로 제품이 살아있는가,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되는가, 리플 트레저리는 공식 솔루션으로 제시가 됐는가. 4단계 트래픽, 이게 최종 증거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ETF의 경우에는 순유입, 순유출, AUM의 증가, 거래대금의 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플 트레저리 고객 로고의 증가, 결제 정산 볼륨의 증가, 또 체인 측면에서는 XRP 레저에서 어떤 자산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도 멘탈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XRP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XRP는 정말 그냥 멘탈 케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리플 관련 영상을 만들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뭔가 저점을 잡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멘탈 케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투자하기 간단치 않은 종목이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멘탈 잡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XRP는 말과 문서를 넘어서 구현 단계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남은 건 트래픽,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실제로 유틸리티를 활용하느냐, 이 트래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XRP의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ETF 순유입이 얼마나 꾸준히 플러스인가, 리플 트레저리 고객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가, XRP 레저 결제 볼륨이 증가하는가, 이 세 가지 운영 지표, 이런 것만 잘 체크해도 우리가 마음 잘 잡고 투자 스탠스를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본 것은 문서와 구현 쪽의 증거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ETF 플러스 기업 재무 시스템화 플러스 규제 명확화, 이런 게 지금 한 번에 겹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도 명확합니다. 가격 예측이 아니라 토큰화, 결제 인프라 지표로 XRP 생태계를 바라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차트는 결과고 구조는 원인입니다. XRP는 원인을 추적할 때만 장기 투자 논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ETF, 트레저리, 라이선스, 이 세 가지 서류가 채워지는 속도를 보면 차트가 아니라 서류가 지금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